네, 그럼 오늘장 모닝 통해서 오늘 대비할 수 있는 모닝 전략들 꼼꼼히 챙겨볼게요.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 권혁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금요일장까지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평가한 전문가분들이 많았어요. 사실 지난주에 빅이벤트 FOMC를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굉장히 과제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좋았고 코스닥은 너무 강하고요. 전문가님도 동감하세요? 분위기 좋다. 네, 일단 뭐 저번 주는 테이퍼링 이슈, 뭐 FOMC 이슈로 한 주를 다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맞아요. 좀 모든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그쪽으로 몰렸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점심시간 때 이제 토마토에서 매일 시황 방송도 해드리고 맞아요. 있는데 돌직구 잘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네. 좀 강조드렸었던 내용이 이번 FOMC는 변동성이 선행적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좀 후행적으로 올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서 전략을 말씀드렸었던 게 이제 뭐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성장주들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결국 저번 주도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큰 변동성 없이 따뜻하게 좀 마무리가 됐는데 이게 좀 후행적 변동성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투자 전략에서 바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네. 하고요. 금요일 시장 보면 코스피 이제 강보합권 마감을 했고 코스닥에서 좀 강한 흐름 나왔죠. 이제 네. 1.2% 넘는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네. 제약 바이오, 뭐 IT 반도체 다 좋았는데 가장 업종 상승률이 좋았었던 건 아무래도 좀 5G였던 것 같아요. 이제 통신 장비 쪽이었고 네. 이제 5G도 제가 6월 초인가 한 5월 말쯤에 한번 강연을 해드렸었는데 예. 그때 에이스테크라던가 뭐 서진 시스템 이런 것들 말씀드렸었던 종목군들이 좋은 흐름 나왔었더라고요. 6월 초부터 얘기를 하셨군요. 네, 그래서 시총 대비해서 좀 강한 높은 상승을 보이면서 뭐 에이스테크랑 서진 시스템도 8% 각각 6%대 8% 네. 이렇게 상승 흐름 나왔고요. 이외에 5G 관련 종목군들도 좀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쪽은 좀 1분기 기업 실적을 좀 다들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1분기 실적이 좀 잘 나온 기업일수록 추후의 주가 안정성도 좀 확보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이쪽이 1분기 때 사실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라든가 실적분들이 좀 딱히 없었습니다. 없잖아요. 수주도 없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딱히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1분기 실적이 좀 잘 나온 기업이라면은 당장 뭐 3분기부터 10월에 있는 미국 주파수 경매부터 뭐 4분기 이제 매출처 확대 모멘텀까지 있는 섹터 군이니만큼 네. 그 전까지도 좀 안정적인 실적이 뒷받침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저번 주 금요일에 또 이쪽이 뜨거웠었던 직접적인 이유가 따로 있는데 이제 뭘까요? 그 전날 밤에 이제 FCC라고 미국 연방통신위원회가 네.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내용이 이제 중국의 화웨이라던가 ZTE 같은 미국 안보에 위협을 주는 중국 기업에 대해서 거래 승인을 전면 금지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이것도 통과가 됐고요. 이 방안은 이제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모든 장비에 대해서 승인이 금지가 되는 거고 네. 심지어 과거에 또 승인이 됐었던 기업들까지도 다시 이게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게 되는 부분이라서 과거에 3월 달에 그 FCC에서 이 네.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한 기업들을 또 한번 보자면 네. 화웨이라던가 ZTE 또 뭐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네, 다와 네. 같은 이렇게 5개 중국 기업 5개가 다 네, 포함이 네. 됩니다. 그 반사수혜를 우리가 받을 거라는 기대감이 이제 새로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군요. 미중 갈등은 또 고조되기 위한 또 초입 구간이고 네. 구간으로 또 보고 있고 또 이 5G 쪽의 반사수혜 기대감이라던가 또 이런 하반기의 모멘텀 이런 모멘텀들을 기대했을 때 충분히 또 전략적으로 공략 가능한 시점이다라고도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또 뜨거운 쪽이 엔터주예요. 저번 주 금요일도 신고가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 강한 흐름 나왔는데 네. 하이브도 5%대, 뭐 네. JYP도 5%대, YG도 2%대 상승 흐름 나왔더라고요. 예.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제 유동성 금융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추세 전환되고 지금 당장 유동성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그냥 구조적인 변화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군에 계속 주목하라고 예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게 근데 엔터예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면서 통신 3사라던가 뭐 자동차 쪽도 미리 좀 오르기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게 구조적인 변화라고 하면 내부적인 구조 변화가 있고 외부적인 구조 변화가 네. 있습니다. 근데 이 구조 변화가 일단 미래 가치가 있는 쪽으로 구조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네. 그거를 토대로 실적 반영이 제대로 지금 확실하게 좀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구조 변화로 인한 성장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 내부적인 구조 변화는 제가 오늘 마지막에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좀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외부적인 구조 변화라고 해당하는 게 이제 이 엔터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제 엔터주라고 하면 크게 뭐 흥행한 콘서트라던가 이런
오프라인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메인으로 해서 이렇게 좀 사업 영역이 이루어졌었다라고 하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이게 시도되지 않았던 온라인 매출처, 그러니까 온라인 사업 모델로서 지금 큰 성과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특히나 이제 K-팝이 또 글로벌화되면서 이 온라인 사업 모델의 모멘텀이 더 극대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코로나 후에 지금 크게 발전한 산업군들 또 부각받은 산업군들을 보자면 네. 뭐 모바일 플랫폼도 있지만은 유튜브도 있고요. 특히 또 메타버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들 지금 생각해 보자면은 이런 사업 모델들이 전부 K-팝 그리고 엔터에 전부 날개를 달아줄 수 있는 사업군들이라는 거예요. 다 외부에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 부분을 또 좀 투자 금융적으로 바라봤을 때 ROIC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건가요? ROIC는 이제 투자 자본 대비 영업이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번 유튜브라던가 메타버스 같은 컨텐츠들은 한번 컨텐츠를 넣어놓으면은 네. 그냥 그 파생이 끊임없이 이루어지잖아요. 아, 그래서 투자한 자본 대비 이익 창출 OPM이 어느 정도냐? 네, 이걸 맞습니다. 보는 그래서 건가요? 이제 오. 이 투하 자본 대비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해지는 거고 네. 그게 이어서 영업이익으로 이어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ROI 측면에서 가장 좀 두각을 받을 수 있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이 엔터다. 엔터 쪽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오,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전에 그 적극적으로 시도되지 않았던 영역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구체화된 거고 네. 그 시장의 메리트가 너무나도 크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좀 지금도 주가가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앞으로 지금도 이런 싼 거 맞아요? 엔터주는? 싸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상승률이 그만큼 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가치를 봤을 때는 충분히 더 괜찮다. 아웃퍼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네. 있겠지만은 지금 당장 들어가기에 있어서는 한번 단기적인 조정을 조정을 기다리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적인 구조 변화를 배경으로 네. 좀 날개를 달 수 있는 산업군이다. 좀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에 뉴욕 시장도 좀 변동성이 좀 오랜만에 좀 컸었던 만큼 좀 네. 같이 말씀을 드리자면 선물 옵션 만기일 영향으로 장 막판에 좀 낙폭이 확대됐었는데 다우가 1.6% 가까이 빠졌고요. 네. S&P 500도 마이너스 1.3% 그리고 나스닥도 0.92% 빠졌더라고요.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빠진 것 같아요. 네. 빠졌던 이유들로 크게 두 가지를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는 기존에 좀 비둘기적 성향이었던 이제 연준의 총재 블라드가 블라드 총재. 금리 인상 시기를 좀 앞당겨서 말을 했죠. 2022년으로 예. 이렇게 갑자기 매파적으로 바뀌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습니다.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이렇게 네.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연준 위원들의 요인은 연준 위원들의 이제 연준에 대한 신뢰도에 있다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시장이 지금 여러 지표와 동떨어진 행위라던가 발언들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런 기조를 깨는 식으로 연준이 시장에 신뢰를 주지 않을 때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변동성 구간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또 다른 연준 인사들이 이런 변할 때마다 또 네. 변동성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네. 일단 이 블라드 총재는 원래 좀 기조라던가 심지가 좀 굳건하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좀 왔다 갔다 하던 분이셨는데 그런 분이었어요? 2016년에도 이게 이분이 좀 비둘기적 성향에서 갑자기 매파로 변하면서 금리 인상을 막 주장하시다가 네. 또 갑자기 또 바로 비둘기적 성향으로 변심을 하셨던 혹시 또 분이셨거든요. 지표가 안 나오면 충분히 바뀔 여지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블라드 총재의 말에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네. 이렇게 앞으로 좀 연준 인사들의 태도 변화에 오히려 그냥 집중을 하시는 게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또 낙폭을 키웠던 두 번째 요소로는 예. 인도발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던데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영국만 보더라도 지금 영국의 1차 접종률, 그러니까 백신 접종률이 거의 80%에 육박을 하고요. 80% 정도? 그리고 2차 이제 완료한 접종률을 보면 거의 60%에 육박을 합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매일 1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확진자가 나오고 예. 있어요. 이게 지금 2월 달 기준으로 계속 최고 증감률을 나타내고 있는 건가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시장의 낙폭을 키우는 요인이 됐는데 이게 EU 쪽으로 확산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증시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만 이게 증시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있더라도 네. 좀 시각을 좀 넓게 본다면 네. 연준의 지금 완화적인 태도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요인도 되는 거거든요. 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일단은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안타까운 그렇죠. 상황이고 델타 네. 바이러스가 또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희가 함부로 예측은 할 수는 없겠지만 네, 네. 연준의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유동성 모멘텀이 쉽게 꺾이지 않을 수는 있다라고 네.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델타 변이 뉴스만 보고 깜짝 놀라셨던 분들 다시 또 시장 충격이 오진 않을까 하는 우려감 섞인 시각도 있기는 한데요. 한편에서는 유동성 장세, 지난주에 긴축에 대한 우려가 컸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달래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양쪽 측면을 다 좀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요일 뉴욕 증시가 흔들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괜찮다. 전체적인 기조 괜찮다라는 톤을 유지해 주셨어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대비 전략이 필요한지 이번 주에는 뭘 핵심적으로 봐야 돼요? 네, 일단은 지금 시장을 그래도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네. 좋겠죠. 그래서 앞서서 제가 블라드 총재가 매파적으로 갑자기 급변하면서 이렇게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웠다라고 했는데 네. 조금 신기하게 보실 수 있는 건 장기채 금리가 그럼 올라가야 되는데 16물 금리요? 떨어졌죠. 네. 네. 이게 1.44로 지금 또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오른 건 단기채 금리가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좀 지능적이어졌고 연준의 의도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연준을 그래서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인플레도 걱정을 하고 있고 우려를 네. 하고 있지만 그만큼 디플레 우려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의 기준금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준비해 주신 일단은 포인트 볼게요. 금리 인상 이슈는 늘 지속됐었어요. 늘 지속됐었고 지난 40년간 단 한 번도 직전 고점의 금리를 뚫은 적이 없습니다. 디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추세 하락이 이렇게 이루어졌었던 거고요. 네. 그 다음 사진도 또 보여주시자면 네. 파란색 선이 기준금리고요. 네. 그리고 노란 색깔 저 갈대처럼 막 휘날리고 있는 네네. 것들이 당시 시장에서 예측하던 추후 금리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파란 색깔의 실질 기준금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꾸준히 추세 하락을 하면서 이 네. 추세 하락을 하고 추세 하향을 했지만 네. 이렇게 노란색 갈대들은 기준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와중에도 지금 위로 흩날리고 있어요. 올라갈 그러니까 거라는. 과거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금리 인상을 주장을 했었지만은 예. 추세적으로는 디플레 압력으로 기준금리가 꾸준히 하락했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연준 인사들의 의견이 갈리는 부분도 있지만 네네. 또 많은 금융 인사들이 또 금리 인상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더라도 결국에는 지난 40년간 이어졌었던 이 디플레 압력으로 인해서 지금 코로나 이후에 다시 또 지속될 수 있다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특히나 지금 모든 산업군의 공급 캐파가 전부 다 커지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공급이 확대된 이후에 시장은 아무래도 좀 디플레 압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연준은 지금 인플레를 우려하는 만큼 디플레도 같이 고려를 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것까지 고려를 해서 일시적 인플레를 주장하고 있는 연준이 지금 대응을 정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특히나 지금 채권 시장이 연준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제가 앞서서 블라드 총재가 갑자기 매파적으로 변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졌지만은 금리가 오히려 떨어졌다라는 예.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정리를 드리자면은 네네. 10년물 장기채 시장은 연준이 이 디플레 압력까지 고려 중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해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말해서 지금 10년 뒤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장기채 금리, 그러니까 실질 금리가 10년 뒤에 몇 % 될 것 같냐라고 제가 여쭤본다면 네. 이제 방금 좀 기준금리를 보셔서 더 아시겠지만은 쉽게 뭐 2% 이상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많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그 전에 이전 네. 주에 FOMC도 나름 매파적이었고 예. 블러드 총재가 또 매파적인 발언을 해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떨어져도 장기채 금리가 안 올라가는 그 이유는 지금 연준이 디플레 우려를 하는 국면에 대해서 채권 시장도 이해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반대로 또 단기채 3개월물을 보자면 지금 6월 초만 하더라도 엊그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0.002% 예. 쪽에서 놀았어요. 근데 지금 이게 2배 이상 올라서 0.043 정도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채는 뛰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 다가오는 테이퍼링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또 반응을 하고 있다는 부분 좀 해석을 해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이 네. 이거를 어떻게 또 소화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일단 지금까지 변수 요소였던 인플레이션은 앞으로는 좀 상수화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상수화될 거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예.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 변수 요소가 되는 거는 네. 연준의 입에 달려 있다라고 아.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럼 연준의 입에서 어떤 내용들이 앞으로 나올 것인가를 네.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이 연준이 테이퍼링을 결정할 때 필요한 요소들이 어떤 게 있냐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 테이퍼링이 언제 할지 결정을 해야 되겠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지금 연준이 매월 1,200억 달러씩 풀고 네, 있어요. 네. 모기지 400억이랑 국채 800억씩 풀고 있는데 이 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고 아. 얼만큼 줄일 것인가. 자산 매입 그 규모가 맞습니다. 네. 그거를 또 결정을 해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속도.
그리고 네 번째는 기간, 언제 끝낼 것인가. 네.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 연준이 지금 시장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단 네. 말이에요. 시장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생각을 해서 다 정리를 해서 딱 시장에 발표를 하면은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엄청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네, 보고요. 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시장에 던져볼 서서히.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서 시장이 반응을 보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좀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세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인플레는 지금 점차 상수화될 거고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도 전일 이제 블라디 총재가 매파적인 발언으로 결국 연준의 입으로 인해서 또 영향이 우리 시장이 또 오늘도 이어지겠지만 네. 앞으로의 변수도 연준의 입에서 좀 나오게 될 거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결론적으로 이 변동성을 야기시키는 근본적 이유를 따져본다면은 뭐 금리 인상 언제 할 것인가 이것도 지금 시장의 최대 관심사듯이 그쵸. 결국에는 그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유동성이 되는 겁니다. 아. 왜냐하면 금리 인상 언제 할 것인가가 지금 시장의 최대 관심사라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건데 네네네. 그 금리 인상 언제 할 것인가를 반대로 말하자면은 유동성 모멘텀 언제 꺾일 것인가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업을 사시면 되는 건데 이 유동성이랑 기저 효과로 올라오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조적인 변화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의 시각이 지금 올해가 아니라 내년으로 이어지는 시점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각 증권사마다 이제 연간 전망을 쓰는 9월달, 10월달이 되거든요. 네. 그때가 되면 이제 내년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네. 올해 잘 번 회사일수록 내년에 잘 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YOY 기준으로 올해 잘 벌었다라는 거는 작년에 기저 효과로 잘 벌었을 확률이 굉장히 그만큼 큰 거기 때문에 네. 내년에 그만큼 잘 벌 확률이 적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냥 구조적인 변화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보시고요. 네. 그 중에서도 낙폭 과대를 가져오고 있는 종목군들이라면 센치멘탈적으로 측면에서도 유리할 텐데 예. 이게 특정 산업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산업군으로 접근을 좀 하자면 제가 좀 오르기 전에 말씀드렸었던 모빌리티라던가 네. 또 그 전에 예전에 좀 말씀드렸었던 통신 3사가 되는 거고 또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 엔터도 외부적인 구조 포함되고. 그 네. 엔터라던가 또 광고라던가 또 미디어 쪽도 유효해요. 네. 그래서 이건 좀 산업군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좀 기업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앞서서 제가 그 외부적인 구조 변화랑 내부적인 구조 변화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외부적인 구조 변화라고 하면은 좀 그 폭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기업을 선정하시는데 좀 제한점이 있겠지만은 네. 내부적인 구조 변화라고 하면은 내부적인 구조 변화로 외부적인 환경에 맞춰서 변하고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기업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 네. 또 앞으로 변동성 요인들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그 예. 변동성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점진적으로 현금 확보는 한 30%까지 하시라 좀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제 기업에 집중하는 장세가 계속해서 좀 펼쳐질 거다. 변수가 되고 있는 연준의 입을 주목하되 이런 변동성에 우리가 계속해서 힌트를 찾고 기회로 잡으려면 기업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힌트를 미리 주셨거든요, 전문가님. 네. 외부적이 아니라 내부적인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는 기업을 오늘 추천주로 드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맞습니다. 때문에 관심주 누군가요? 네, 저 서진 시스템 들고 왔고요. 아, 일단 이 종목은 그 저번 주 제가 주간 시황 방송을 할 때 미리 좀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한데 네. 이번 1분기 때 일단은 매출 기준으로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전에 동사가 매출 최고 기준을 찍었었던 게 네. 19년 3분기예요. 그때에 비해서 지금 23% 늘어난 수치고요. 오. 19년 3분기니까 19년이니까 코로나 기저 효과도 아닌 거죠. 네. 그래서 또 2, 3, 4분기도 저는 좀 충분히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사업 부문별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산업 네. 부문별로 일단 같은 섹터군에서 뭐 오이솔루션이라던가 에스테크도 통신 장비 쪽 매출이 1분기 때 각각 22%, 18%씩 이렇게 많이 증가를 했었어요. 그런데 서진 시스템은 통신 장비 쪽에서만 매출이 70% 이상 증가를 했고요. 그 이유라고 하면 일단 다들 버라이즌 향은 다들 아실 테지만 네. 아무래도 그간 5 섹터가 좀 많이 좀 바닥을 기어갔었고 시장에 좀 소외됐었다 보니까 모르셨을 텐데 네. 글로벌 1위 통신 장비 업체인 이제 에릭슨에도 지금 부품 장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나요? 네, 그래서 뭐 5G 자체가 4G에 비해서 단가 자체도 높긴 하지만은 특히나 이 미주양은 안테나라던가 이런 함체 일체형인 부분에 있어서 또 단가가 네. 더 높게 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2분기 때 실적이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삼성 고객사로 지금 버라이즌 향 이 공급이 지금 3월부터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질적인 공급이라던가 매출 반영도
이제 또 본격화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2분기에 실적 반영도 좀 기대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특히나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구조적인 변화로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네. 사업 부분에서 이제 반도체 부문이랑 ESS 부문인데요. 반도체 사업 부문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서진 네. 시스템의 주요 반도체 고객사가 램리서치 코리아입니다. 여기가 지금 1분기 매출이 54% 증가를 했고요. 지금 파운드리 증설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환경이고 당연히 램리서치 장비도 지금 필수 장비라서 앞으로의 모멘텀과 실적도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또 서진 시스템이 작년에 샘피치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네. 여기가 리퍼비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리퍼비시요? 리퍼비시라고 하면 이제 메모리라든가 비메모리 이제 중고품들을 새 제품으로 만들어서 새 제품 같이 만들어서 이제 납품을 하는 사업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 메모리라든가 비메모리 쪽의 수요도 네. 지금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1분기 매출도 이렇게 50% 넘게 뛴 거고요. 역시나 2분기 네. 실적 기대감도 좀 유효하다. 네, 확실히 5G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반도체 쪽이라든지 추가 매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는 내용을 지금 설명을 듣고 있는데요. 서진 시스템 굉장히 또 강하게 1분기 실적을 보여줬다라는 이야기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우리 권혁 전문가의 지금 마이크 상태가 좀 고르지가 않아가지고요. 제가 좀 정리 멘트로 전략까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지난 금요일에 200일선까지 안착하면서 서진 시스템 너무 분위기 좋았습니다. 이 구간에서 45,500원 정도에는 접근 가능하다 매수 포인트 주셨고요. 목표 가격 같은 경우에는 51,500원 선까지의 상승 움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손절 라인은 43,000원이라서 좀 타이트하게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워낙 1분기 실적에 이어서 이번 2분기 기대감도 높고요. 하반기 쪽에는 5G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져서 더 강한 상승 랠리를 보여줄 것이다 라는 포인트로 정리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 권혁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상태가 좀 고르지 못했다는 점 다시 한번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오늘 장 모닝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